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거울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익숙한 삶에서 끌어내려 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만족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과정 중 하나인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낭만적이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 과정을 천국을 찾기 전에 지옥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고 싶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9가지 신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윤기 인식한 첫 번째 신호는 그림자의 출현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숨기려 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분노, 질투, 두려움의 감정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짜 자아의 붕괴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취들,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해 구축했던 역할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자문합니다. 이런 명칭들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신호는 신성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마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울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단순히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느낌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한헨, 희망이 섞인 깊은 슬픔 변화의 성격을 가진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회적 가면의 해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준 낮은 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했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동시성의 출현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답이 필요하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깊은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면적인 목표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 명성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더 깊은 무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꿈이 신비로운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변호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면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신호는 더 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신호를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들, 깊은 심리학적 통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각 단계를 지혜롭고 평화롭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림자와의 만남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민희라고 부르겠습니다. 42세에 서울 대기업 성공한 임원입니다. 평생 민희는 완벽함의 모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 앞에서도 화를 낸 적이 없으며 항상 친절하고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회의에서 남자 동료가 세 번째로 그녀의 말을 끊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회의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상쾌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나? 나는 누가 되었나? 그것이 바로 윤기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했거나 사회가 거부했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민희에게 그것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이라고 불릴까봐 평생 숨겨왔던 권력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기억꿈 사유에서 자신의 그림자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인식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는 그것과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괴물이라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용기를 가질 때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잃습니다. 민희는 다음 몇 달을 자신의 분노를 탐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녀는 분노 뒤에는 오랜 억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는 여자아이들은 순종하고 조용해야 한다고 들었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 시작할 때 강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항상 용서했던 사람들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 해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 뒤에 이기적인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함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짜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감정과 연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개념을 과도한 자기 희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에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직함이란 우리도 욕구가 있고 한계가 있으며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화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니가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그녀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없이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힘과 진정성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가짜 자아의 붕괴 미니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후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구축했던 모든 직책, 성취 역할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에서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ABC 회사의 미니 이사라고 소개했을 때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니 이사는 누구인가? 이 성공한 여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미니는 누구인가? 융은 이 현상을 페르소나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진정한 자아와 혼동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20년, 30년, 어쩌면 40년을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버전을 만들어내는데 보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웃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성취들을 메달처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문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이 모든 성취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각성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당신을 떠날 것이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면 실패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을 멈추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라는 45세 남성 고객을 기억합니다. 그는 부모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원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헌신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45세에 평생 얻기 위해 노력했던 호화로운 법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해 평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아름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상호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건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신이 정말 느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자아의 붕괴는 당신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 대신 진정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효샤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효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 있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짜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성취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가치가 하는 일이나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모든 가면과 역할의 층 아래 핵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융은 종종 그가 진정한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사랑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짜 자아를 놓아주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서운 과정일 수 있지만 또한 무한히 해방적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신성한 고립 미니와 상호가 더 진정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 둘 다 제가 신성한 고립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각성 여행에서 가장 외로운 단계일 수 있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관심 있어 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 새 명품 가방을 샀다든지 누군가 어디로 여행을 갔다든지 누군가 승진했다든지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웃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마치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것은 미니가 오만하거나 판단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녀의 의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더 깊은 질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영혼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친구들과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걱정이나 이해 부족으로 반응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우울한 거야. 누군가와 상담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융은 이 단계를 영혼의 미지의 땅으로의 고독한 여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 길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신성한 고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당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된 것입니다. 상호는 이 느낌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주변에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생각들,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의 어려운 점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분리되는 것과 더 깊은 현실에 각성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분리될 때는 세상에서 기능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각성할 때는 세상에서 더 잘 기능하지만 더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불교 전통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상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대신 더 잘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고립은 또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강요합니다. 외부에서 확인받을 수 없을 때 내부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을 때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기 쓰기 명상 또는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열리고 있는 풍부한 내적 세계를 표현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니는 자신을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립니다. 색깔과 형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는 가족이 깨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묘사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의 깊은 부분, 이 변화 과정을 이끌고 있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성한 고립은 또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외로움은 분리되고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편안하고 침묵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실제로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역할을 하거나 누구에게든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단순히 존재할 시간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예전 관계와 활동으로 돌아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이 과정을 믿으세요. 신성한 고립은 당신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행자들을 찾으세요. 예전 친구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존재합니다. 비슷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책, 팟캐스트 또는 지원 그룹을 찾으세요. 윤근 종종 개성화의 길은 외롭다고 말했지만 혼자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네 번째, 신호사회적 가면에 해체 신성한 고립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 써왔던 사회적 가면들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니가 회사 파티에 대해 저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파티의 영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웃어야 하고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대화에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에서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서 관찰만 했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그녀가 크게 웃고 열정적으로 반응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예의상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군가 주말에 대해 물었을 때 일반적인 사교적 대답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생각했다고. 테이블 주변에 침묵이 퍼졌습니다. 무슨 책을 무엇에 대해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정직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면의 해체입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을 수 없습니다. 가짜 열정으로 수준 낮은 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윤근 이 현상을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 가짜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례하거나 무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더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지만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만 사회적 의무가 아닌 진정한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상호는 자신의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예전에 고객을 만날 때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심과 열정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배려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음에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대신 진정으로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해결책을 팔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고객들이 그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상호작용에서 진정성을 감지했고 비슷한 진정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각성 과정의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정말로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관계에서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예전 버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변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여전히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는 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제가 변했다고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욕하거나 인생에 대해 불평하며 몇 시간을 보냈던 그 저녁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런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마치 제가 그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 단계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자에 충실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도 관계에서 거리감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인내와 연민에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이 여행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예전에 매우 흥미로워 보였던 것들에
갑자기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거울이 되세요. 원하는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세요. 더 깊은 대화를 원한다면 깊은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더 진정한 수준에서 연결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여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왔던 깊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에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과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들은 삶의 특정 단계에서 목적을 가지며 당신이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여행에서 어디에 있는지 존중하고 그들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한국 문화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치를 사용해서 진정한 이해를 촉진하는 대신 표면적인 조화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가면이 해체될 때 중요한 기술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진실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5번째, 신호동시성의 출현, 더 진정하게 살기 시작하고 사회적 가면들이 해체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윤기동시성이라고 부르는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미니가 이 현상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을 저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더 안정적이지 않지만 더 의미 있는 길을 추구하기 위해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썼습니다. 방금 사회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당신 같은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니는 한동안 이 메시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확히 그녀가 들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타이밍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윤근 자신의 삶과 환자들의 삶에서 이상한 우연들을 오랜 기간 관찰한 후 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동시성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심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열려 있을 때만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네트워크입니다. 각성하기 시작할 때 이런 신호들에 더 민감해집니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더 진정하게 살면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직업을 바꿀지 말지 결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전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길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두 낯선 사람이 그중 한 명이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무작위로 책을 열었을 때 읽은 첫 페이지에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개의 메시지 모두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결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도. 하지만 상우에게는 마치 우주가 그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주변 세계 사이의 깊은 연결의 표현입니다. 더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곳에서 살 때 이전에 놓쳤던 패턴과 연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 큰 전환기에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하거나 깊은 변화를 경험할 때 마치 우주가 우리를 안내하는 신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결정을 동시성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혜와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자아의 깊은 부분에서 오는 알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시성이 있습니다.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속 같은 숫자를 보는 것입니다.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나 구가 다른 대화책 또는 광고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민희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예전 직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카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읽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 줄을 섰습니다. 마치 진정한 목적과 조율되었을 때 온 세상이 저를 지원하기 위해 조율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강제로 찾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호를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곳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성과 함께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린 태도를 유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들에 주의를 기울이되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대신하게 하지는 마세요. 융은 동시성을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일치해서 살고 있다는 신호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깊은 목적과 조율되고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 때 마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성은 또한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결정으로 고군분투할 때 무의식 부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이 지식이 우리의 주위로 가져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꿈과 동시성은 종종 함께 갑니다. 둘 다 영혼의 깊은 부분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6번째, 신호 깊은 의미에 대한 갈망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추구했던 목표들, 돈 명성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 이 갑자기 공허하고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상호는 이 전환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20년을 직업 사다리를 오르는 데 보냈습니다. 매번 승진할 때마다, 매번 급여가 오를 때마다 마침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꿈꿔왔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다인가? 이것이 인생이 제공하는 전부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감사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깨어나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외적 성취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특히 중년의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외적 성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제 사례의 약 3분의 1은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심리적 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공통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한 갈망은 다른 외적 욕망과는 다릅니다. 쇼핑 여행, 심지어 더 많은 성공을 달성함으로써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양육을 요구합니다. 영혼을 위한 양육입니다. 미니는 묘사했습니다. 평생을 자아를 양육하는 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성 이미지 성공을 위해서요. 하지만 영혼을 진정으로 양육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말입니다. 깊은 의미에 대한 갈망은 종종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큰 질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에 끌립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영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철학 심리학 또는 영성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또는 자신의 깊은 부분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글쓰기, 그림 작곡 또는 다른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대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 여행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보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의미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상호는 법적 경험을 사용해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일이 더 쉬워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어렵고 보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니는 관리 기술을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 안에 있었지만 다른 목표들 아래 묻어두었습니다. 깊은 의미에 대한 갈망은 또한 일시적인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운 모든 것, 개발한 모든 기술,
구축한 모든 관계들은 모두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전은 현재의 경험과 기술을 이 새로운 의미에 대한 갈망과 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진 것을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윤근 종종 개인적 사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나 경력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방식입니다. 이 사명은 종종 독특한 재능과 경험을 사용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거나 작을 수 있고 공적이거나 사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의 규모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의 진실성입니다. 이 깊은 의미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와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은 더 이상 부담처럼 느껴지지 않고 영혼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나눌 진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더 풍부해집니다. 삶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과 색깔을 갖게 됩니다. 7번째, 신혼꿈이 신비로운 안내자가 되는 것. 더 깊은 의미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꿈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꿈들이 더 생생하고 의미 있으며 상징적이 됩니다. 윤근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여겼으며 각성 단계에서 꿈은 종종 중요한 안내의 원천이 됩니다. 민희는 잊을 수 없는 꿈에 대해 저와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니 자비로운 눈을 가진 노파가 작은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따라갔고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밝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 꿈이 단순한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노파는 제 내면의 지혜를 나타냈고 의식적인 마음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도 길을 아는 제 일부였습니다. 윤근 꿈과 함께 일하는 증폭이라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꿈속 상징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수준에서 그들과 연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이 관객이자 감독이자 배우인 작은 극장입니다. 꿈속의 각 인물은 우리 영혼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각성 단계에서 꿈은 종종 안내 인물들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노인, 영적인 동물 또는 신성한 이미지들입니다. 융은 이런 인물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시적 패턴들입니다. 상호는 직업을 바꿀지 결정하는 동안 경험한 꿈의 연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 밤 연속으로 큰 독수리가 제 주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저를 어딘가로 안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꿈에서 저는 그것과 함께 날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로 높이 날아올랐고 그 높이에서 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호의 꿈속 독수리는 비전과 멀리 보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높고 넓은 관점에서 삶을 보도록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직업 변경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의 모든 꿈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섭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꿈들조차 종종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고객인 혜진이라는 여성이 어두운 늑대에게
숲에서 쫓기는 꿈을 꾼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지칠 때까지 달렸습니다. 마침내 늑대와 마주했습니다. 공격하는 대신 늑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오랫동안 거부해온 내 일부이다. 그녀는 늑대가 평생 억압해온 힘과 결단력을 나타낸다는 명확한 이해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이런 특성들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통합해야 했습니다. 꿈은 또한 실제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마음이 어려운 결정으로 고군분투할 때 무의식은 종종 꿈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찾아냅니다. 민희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에서 어려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바위를 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쳤지만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아래쪽에서 시도해보지 않나요? 꿈에서 저는 바위 아래로 작은 터널을 파고 쉽게 굴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꿈이 프로젝트 접근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큰 영향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지렛대 점들, 미묘한 변화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꿈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윤기 권하는 것들 깨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꿈은 기억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즉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꿈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정들을 느껴보세요. 반복되는 상징과 이미지에 주의하세요. 같은 상징이 여러 꿈에서 나타난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꿈과 연결하세요. 상징들의 보편적 의미를 찾는 대신 이 상징이 개인적으로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보세요. 한국 문화에서 꿈은 오랫동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몽이라는 개념과 꿈해몽이라는 꿈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삶의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신뢰할 만한 안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가리키거나 내적 갈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꿈이 논리적 언어가 아닌 상징적 언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지 감정 연상을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2단계 일부 사람들은 또한 자각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꿈 내용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을 탐구하고 안내를 받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은 또한 치유가 필요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로 돌아가게 해서 삶을 형성한 행동 패턴과 믿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꿈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때 무의식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성 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8번째, 신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여전히 계속하는 것, 각성 여행의 이 지점에서 깊은 역설이 나타납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성장과 이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 자신을 잃을 두려움입니다. 민희는 나누었습니다. 공황 상태로 깨어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함으로써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새로운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딸이 더 이상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각성 과정의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자아의 안전지대에 머무르거나 떠오르는 존재의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깊이 변할 때 일부 관계는 변하거나 심지어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제가 직업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성공한 변호사인 저에게 익숙했습니다. 제가 더 적은 돈을 벌더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것이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진정한 진화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만은 인내심 있는 대화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잃을 두려움, 너무 많이 변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거나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정체성을 잃을 두려움, 더 이상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정성을 잃을 두려움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이것은 매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승인을 잃을 두려움, 더 진정하게 살면서 사회적 기대에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예전 의미를 잃을 두려움, 예전 의미들이 더 이상 맞지 않더라도 여전히 익숙하고 안전합니다. 융은 이것이 각성 과정의 자연스럽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자기 실현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예전 자아의 어떤 측면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 두려움이 정상적이고 이해할 만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알고 있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롭고 시험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기가 중요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민희는 자신의 전환점을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둠 속에 앉아서 자문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서 일부 관계를 잃는다면 그것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할 때만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상실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진정하게 살 용기를 가질 때 정말로 중요한 관계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의 성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상호는 나누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새로운 저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생동감 있고 더 열정적이며 함께 살기에 더 흥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또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강요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익숙한 것을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단계에서 이 여행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사 지원 그룹 또는 비슷한 과정을 겪은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실천은 예전 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버전이 이 지점까지 데려다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부분들을 놓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가 갑작스럽거나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통찰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것을 버리고 진정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9번째 신호, 더 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행을 계속한 후 융기 대문자 S로 쓴 셀프라고 부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존재 당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이것은 더 진정하고 의식적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조율하기 시작할 때 주변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니는 이 느낌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나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와 나무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을 통해 흐르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우리가 같은 더 큰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더 큰 무언가의 표현이었습니다. 윤근 이런 경험들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초월 기능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 속의 대립들이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이해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그는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대립적 측면들의 통합을 달성할 때 우리는 제가 셀프라고 부르는 것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영혼의 중심입니다. 상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명상 중에 갑자기 더 높은 관점에서 제 인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어려움, 도전들이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여행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도전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각 실패가 다음 단계를 위해 저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지혜 배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안내되고 지원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 있을 때 깊은 연결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일몰을 보거나 파도 소리를 듣거나 단순히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아 있을 때입니다. 예술을 통해 음악 그림시는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창을 열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자신보다 앞에 둘 때 종종 깊은 연결감과 의미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통해 깊은 사랑의 순간들, 한 사람 동물 또는 심지어 인류에 대한
우리를 더 넓은 현실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찾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하고 의식적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거나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열려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통합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 단계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의 연결감과 통합감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갖기 시작할 때 삶이 다른 품질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더 은혜롭고 이해하는 곳에서 그것들에 접근합니다. 미니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고 여전히 스트레스나 슬픔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들 아래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평화 더 깊은 수준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알미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감싸고 있는 더 큰 무언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호는 덧붙였습니다. 제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봉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 표현되는 더 큰 무언가의 도구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이 저를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권한을 받고 목적이 있다고 느낍니다. 셀프와의 경험들은 또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멸의 무언가와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의 연속성을 느끼는 의미에서입니다. 융은 썼습니다. 셀프와 연결될 때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멸적 부분, 에너지 사랑, 세상에 가져다 준 기여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지속적인 신비로운 상태로 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연결과 깊은 이해의 장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더 기반이 잡히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현존하는 방식에서 다른 품질을 느낍니다. 더 평화롭고 더 자비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여행은 계속됩니다. 영적 각성의 9가지 신호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확한 끝점이 있는 선형적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속적인 성장과 더 깊은 이해의 나선형 과정입니다. 이 9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한 다음 더 깊은 수준에서 그중 일부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다고 느끼는 날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다른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이며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종종 개성화 과정이 평생의 작업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정말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없고 단지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깊어지는 것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면 신성하고 의미 있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걸었고 당신 뒤에 걸을 길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진실의미,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오랜 전통의 일부입니다. 자신에게 인내하세요.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자비로우세요. 특히 어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모든 고통스러운 발걸음, 모든 의심의 순간, 이 여행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모든 때가 더 큰 목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하게 살고 각성을 추구할 용기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의식적인 길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각성의 여행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어 당신이 항상 있어 왔던 아름다움 지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로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항상 갈망해왔던 삶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계속되고 모든 발걸음이 기적입니다.